오늘 제가 떠들 얘기를 뭐 이렇게 한마디로 묶어본다 그러면, 제가 다윈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뜻밖의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영리하지만 그 영리함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소심한 분이면은 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했는데, 뭐 그런 그 생활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소심함, 고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학술적인 고민, 다윈이 크게 한 게 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멋있게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개미와 공작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좀 뜻밖의 제목일 텐데, 제가 2009년에 어느 신문사 그 특집 기획으로 지금 이 순간 다윈의 이론을 가장 세상에 잘 알리는 사람들 5명을 뽑아가지고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뭐 정말 대단한 분들을, 프린스턴 대학의 그랜트 부부 교수도 만났고, 제 지도 교수님 윌슨 교수도 만나고, 하버드 심리학과의 그 언어학 하는 스티븐 핑커도 만나고, 영국에 가서 리처드 도킨스, 그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그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도 만나고. 저는 뭐 언제나 이런 일을 하면서 그동안 책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머리가 도는 게, 이거 잘하면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머리가 늘 도는데, 5명 인터뷰해갖고 책을 만들기는 좀 아무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들면하며 그 사람들 보러 가는 길목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갖고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런던 정경대의 헬레나 크로닌이라는 여성학자인데요. 물론 영국에 계신 분들, 옥스퍼드나 뭐 이 런던 정경대나 뭐 이런 데 계신 분들이야 가끔 만나는 분이고 아는 사이였겠지만, 우리 영국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냥 딱 책 한 권으로 개미와 공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쓴 책인 거예요. 그게 다윈의 고민을 결정적으로 표현한, 하나는 개미고 하나는 공작, 이거예요. 야, 어떻게 이 사람 누구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뒤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리처드 도킨스 연구실에도 잠시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도킨스 제자인가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책을 쓸 때까지도 도킨스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대요. 그냥 조용히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논문을 이제 주변에서, 이거 정말 잘 썼다, 책으로 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출판사가 접근을 하고, 그래서 그게 그냥 책이 되고, 그 책 한 권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 진화학계의 그냥 대가반열 수준까지 그냥 훅 뛰어오른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런던 정경대의 교수가 됐는데, 그 자기 연구실에, 그래서 저는 저랑 이 종애기원을 번역한 우리 서울대 장대익 교수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기에 영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펀딩을 받아서 장대익 교수가 헬레나 크로닌 연구실에 1년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2009년에 뉴캐슬 쪽으로 올라가는, 런던에 들려서 리처드 도킨스 만나고 뉴캐슬에 가서 또 누구 만나고 뭐 이러려고 하는 와중에 헬레나 크로닌한테 잠깐 나를 만나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영국에 막상 런던에 도착해서 연락을 했더니
남편이 수술을 받기로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이가 좀 많은. 그래서 결국은 못 봤어요. 그러고는 뉴캐슬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이메일을 하고 뭐 이러는데 남편 수술이 잘 됐고 어제 퇴원했다. 그러면 런던에 언제 오느냐. 근데 저는 런던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러다가 그 뉴캐슬에서 저 기차를 타고 와서 런던에 내리면 저 판크리아스 역에서 내리는데 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역에서 만나서 하여간 거기 어디 뭐 카페에 가서 그냥 인터뷰를 하고 그 늦은 밤이지만 저는 이제 호텔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저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 그 참 어떤 의미에서는 그 런던의 큰 저 기차역에서 그 영국 여성을 한밤중에 만나는 뭐 이런 근데 만나서 그 세인트 판크리아스 역에 그게 저 역을 개조해 가지고 크게 다시 했는데 2층에 이렇게 그 레스토랑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에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 안 만나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한밤중에 저희가 만난 시간 자체가 9시 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주 앉아갖고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너무 고맙죠. 뭐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만나서 다윈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다. 이제 만난 거예요. 제 첫 질문이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날 뭐 책을 참 많이 그래도 모았고 책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책 제목 중에 1, 2, 3등 중에 하나가 네 책 제목이다. 개미와 공작. 도대체 이 제목은 어떻게 진 거냐? 그랬더니 책 칭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근데 제목 내가 진 게 아니라서 아이 참 민망하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누가 지었는데 그랬더니 오빠가 지어줬대요. 오빠 생물학자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근데 오빠가 뇌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저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제목 정했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직 못 정했어. 수술하고 나와서 마취 깨나면서 개미와 공작 어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수술 받는 내내 마취 상태에서 지어준 제목이에요. 참 기가 막힌 제목인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개미와 공작이 다윈이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을 표현하는 두 단어예요. 공작은 뭐 공작새 다 아시잖아요. 공작새는 그게 무슨 새가 그런 새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새잖아요. 그 꼬리 털이 그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동물원에 있는 공작새들은 동물원 그 우리 안에서 막 날아다니면 그 예쁜 깃털이 상하니까 못 날게 해요. 그래서 날개 근육을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못 날아요, 걔네는. 근데 우리 저 용인에 가면 그 삼성 회장님이 그렇게 공작새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에버랜드 근처 산에 공작새가 많아요. 거기서는 공작새가 조금 날아요. 약간은. 많이는 못 나는데. 저는 인도에 가서 공작새 연구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한동안 시간도 보내고 그랬는데, 진짜 날개 근육을 끊어주든 안 끊어주든 사실 상관없어요. 공작새 나는 걸 보면 정말 측은해서 못 봐요. 그 무거운 꼬리 깃털 때문에 이게 이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행기 이륙하듯이 공작새가 처음에 날아오를 때 보면요. 돔닫기로 엄청나게 뛰어요. 푹 뛰어가지고 흐어 이러고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새 수컷들이 대개 어떻게 하냐면 저 벼랑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 벼랑 위에서 나 이제 곧 뛸 거다 뭐 이러고 꼬리털 쫙 이렇게 하면 벼랑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한 1km 저 바깥에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식동물이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 잡아 잡수하는 거잖아요. 세상 천지에 나 여기 있다. 니네 나 먹고 싶으면 와 이거잖아요. 도대체 어쩌자고 그 동물은 그렇게 진화를 했냐 말이죠.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요즘 산에 서울 근교에도 꿩이 참 많아졌잖아요. 그 산에 가면 저 꼭 돼지 멱다는 소리도 뭐 아주 짧게 멱다는 소리, 꽉 하는 소리가 그게 장기 수컷이 내는 소리거든요. 근데 수컷은 소리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질러대고 그 수컷이 나타나면 눈에 확 띄잖아요. 깃털이 기가 막히게. 까투리는 잘못하면 지나가면서 밟을 정도로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색하고 잘 이렇게 보호색을 띠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까투리는 암컷은 자기를 보호하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진화시킨 거죠. 근데 수컷은, 까투리는, 그리고 공작 수컷은 이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는 동물이라고요. 온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온갖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윈에게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같은 종인데 암수가 이렇게 달라야 할까? 뭐 우리 인간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퍽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까치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암수 구별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하는데 참 지장이 많아요. 암수를 구별을 해야 뭘 그걸 관찰을 할 텐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겨울에 까치 둥지에 올라가서 그 새끼 때 까치 날개에다가 이름표를 달아주거든요. 그 날개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깃털이 안 생기는 부분이 요만큼 있어요. 살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 뚫고 이렇게 하나 딱 박아 놓으면, 이게 어른 까치한테 이거 하면 걔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뜯어내려고 이것만 하는데, 새끼 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자기 깃털의 일부인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갖고 커요. 그러니까 이제 날아다니는데 여기 뭐 SW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거 하면서 피를 조금 뽑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DNA 조사도 하고 성별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 SW는 암컷이다 뭐 알고 있으니까 그 따라서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암수 구별이 전혀 안 되는 동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수가 구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 뭐 예외 없이 수컷은 다 색깔이 화려하고 노래하는 건 다 수컷이거든요. 그리고 춤추는 것도 다 수컷이고, 동물계에서는 무조건 수컷이 하는 거거든요. 암컷은 뭐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구경하는 거거든요. 수컷 재롱 떠는 거 구경하다가 그래 너 그러면 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와서 이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컷은 그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대목이 생존과 번식인데, 이 공작새 같은 이 수컷 공작 같으면 이 번식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형질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포식동물들한테 안 잡혀 먹이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꼬리 깃털 좀 잘라내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본들 암컷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거의 0이니까 그러면 그 녀석은 후손을 못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암컷과 짝짓기 해야 되겠다는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형질들이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다윈이 처음에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했다가 그거를 이제 다윈이 종회기원에서 우리에게 메커니즘으로 준 게 자연 선택. 이제 생물들은 자연적으로 자기들끼리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종회기원에도 이미 다윈이 종회기원을 쓸 때 벌써 성선택에 대한 그 개념은 개발은 해 놨어요. 그래서 종회기원에도 저 뒷부분에 가면 성선택에 관한 설명을 조금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12년이 흐른 후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는 성선택에 관한 설명을 책 한 권에 걸쳐서 쫙, 사실은 2권인데 쫙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있는가 하면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성선택, sexual selection, 그런 선택 과정이 별개로 있다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둘이 달리 간다는 거예요. 공작새 수컷의 경우에는 당연히 너무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생존에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워낙 여기서 얻는 이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리로 집중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윈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회기원에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제 12년 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쓰면서 성선택에 대한 그 소개를 이제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민벌레라는 걸 이제 연구하게 됐는데, 그 민벌레를 처음 연구할 때 제 윌슨 교수님한테 그걸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뭐 매달려서 연구하게 해달라고 그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는 흰개미의 사회성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민벌레를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 왜 사회를 구성하고 사느냐, 그걸 연구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흰개미의 사회성 진화에 대해서는 별로 밝힌 게 없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민벌레는 연구가 워낙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관찰하는 게 그냥 매일같이 인류 최초의 관찰인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그게 뭐 시시껄렁한 관찰이면 뭐 그거 갖고 뭘 할 수는 없는데, 이게 현미경 아래서 매일같이 들여다보는데 이놈들이 뜻밖의 그 나름대로 짝짓기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어쩌다가 제가 같은 지역에 함께 사는 2종을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 2종이 굉장히 다른 형태의 짝짓기 행동을 보이고, 그 다른 형태의 짝짓기 행동이 다윈이 얘기한 성선택에 그 안에도 두 개의 가닥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수컷이 그렇게 화려해지는 이유는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암컷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권은 암컷에게 있다. 그래서 다윈 선생님이 암컷 선택, female choice라는 그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컷들끼리는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컷 경쟁, male competition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공교롭게 제가 관찰하고 있던 그 2 민벌레가 하나는 암컷 선택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수컷 경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대비가 돼서 그걸로 이제 결국은 제가 논문을 써서,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제가 성선택에 관한 연구를 해서 학자가 된 최초의 인물이 됐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다윈이 그 문제는, 공작새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굉장한 고민에 빠졌다가 1871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섹슈얼 셀렉션을 확실하게 정립하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다윈 자신은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다윈을 존경에 맞지 않는 월리스는 다른 건 다 다윈 선생님이 옳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월리스는 말레이시아 군도를 다니면서 나비 채집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열대 나비들을 보면 수컷하고 암컷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월리스는 이거를 지지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월리스는 이것만큼은 다윈 선생님이 틀렸다. 성선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극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월리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1859년 종회기원이 처음 나오자마자 뭐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성공회가 국가에 이렇게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조물주가 없이도 저 자연에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선택하고 진화하고 있다. 이게 뭐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런 일화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 백작 부인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쪽 백작 부인께서 아이고 그 다윈 선생이 종회기원이라는 책을 냈다더라고. 나는 아직 못 읽어봤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남새스럽게 우리가 원숭이랑 우리 할아버지가 같았답니다. 뭐 이거 어이구 그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우리는 남들이 모르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저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켰어도 학자들은 곧바로 다윈의 자연선택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고 궁금하고 막 연구를 해갖고 막 이렇게 이제 학문이 움직여가는 거죠. 근데 1871년에 다윈이 성선택에 대한 책을 냈는데 성선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100년이 걸립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1930년에 저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통계학자 라널드 피셔가 쓴 책 안에 성선택에 대한 분석이 좀 들어있는 걸 빼고는 60년대에 들어와서야 성선택 연구가 다시 부활합니다. 1960년대라는 게 여성운동이 이제 막 굉장하게 일어나던 시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사회 변화가 학문의 변화를 허용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제일 겁나는 무슨 뭐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가장 좋은 반응은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상대편에서 되게 이상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괜히 반응을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사회 이슈가 되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데 저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무반응으로 해갖고 그게 가라앉기를 바라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쓴 건데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swept under the carpet 이렇게 하면 돼요. 카펫 밑으로 쓸어버렸다. 그래서 다윈의 성선택 아이디어는 그냥 카펫 이렇게 쓸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빅토리아 시대 남성들이 차라리 우리 조상이 원숭이랑 한 집안이었다. 이거는 오히려 받아들이겠는데 주도권이 여자가 쥔다? 이건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래서 그 다윈의 성선택 이론은 나오자마자 완벽하게 무시당했어요. 그래갖고 없어졌다가 거의 1960년대 돼서야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희 분야에 1년에 만약에 논문이 100편이 나온다. 뭐 100편이 나올 일은 없지만 훨씬 많이 나오지만 100편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제 생각에 거의 8, 90편이 다 성선택 관련 논문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몸담고 있는 동물행동학, 사회생물학, 뭐 행동생태학 이런 분야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이론이 다시 빛을 보기에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랬거나 말거나 다윈이 이건 스스로 자기 고민을 풀어낸 케이스고요. 개미는 다윈이 못 풀었어요. 개미는 뭘 의미하냐 하면 자기 희생 또는 뭐 이타주의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윈이 종의기원에서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솔직히 일개미들은 그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설명이 깔끔하지가 못하고 본인도 자기 설명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걸 계속 인정하면서 가세요. 평생 여러 설명을 냈지만 다윈의 설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틀린 설명을 그냥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본인이 해결을 못 하신 거예요. 다윈은 참 좋은데 일개미들이 그런 희생정신 때문에 개미나라가 번성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현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저희 생물학계에 무지하게 우리가 제일 떠받치는 제일 머리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런던 대학에 계시던 잭 홀데인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 잭 홀데인이 오후에 학교 앞에 펍에서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랑 노닥거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질문 받은 것 중에 또 한 번이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당신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뭐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나 봐요. 뭐 요즘 호기심 천국 질문 수준으로 그냥 해댔나 봐요. 근데 이분이 답을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더 물어보고 갑자기 남을 위해서 죽을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잭 홀데인이라고 빙의를 하고 연기를 좀 하면 아마 그 양반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Hell no! 그랬을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뭐, 형제 2명 아니면 사촌 8명 정도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있다거나 할까? 뭐 이랬던 거예요. 역시 그 장면을 구전하는 양반들 얘기는 아무도 웃지 못했다. 뭐 이렇게 또 구전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를 그 당시에는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촌의 연관 관계를 계산해 보면 8분의 1이에요. 형제는 2분의 1입니다. 엄마에서 50%, 아빠에서 50%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형제 남매가 얼마나 유전적으로 가까우냐는 엄마한테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똑같거나 전혀 다르거나 아빠한테서 그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해서 0이냐 100%냐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5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하여간 같이 자라는데 하여간 오빠하고는 보기만 하면 싸운다. 그 사람들은 50%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한테서 묘하게 둘이 묘하게 다른 대립 유전자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평균으로 50%고 그러나 부모 관계는 정확하게 50%입니다. 그죠? 감수분열을 통해서 난자를 할 때도 당신이 가지고 계신 유전자의 절반만 난자한테 넣어놓은 거고 또 아빠는 정자 안에 자기의 유전자의 절반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만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정확하게 2분의 1이고 형제 관계는 평균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이 누구예요? 이모의 딸이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랑 2분의 1이고 엄마랑 이모랑 평균 2분의 1이고 이모랑 내 사촌하고 정확하게 2분의 1이고 이걸 다 곱하면 얼추 8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촌이라고 잘못 지은 거예요. 그 8촌이라고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건데 우리 조상님께서 그 계산을 조금 잘못하셔갖고 사촌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이 잭 홀데이는 그 질문을 받고 그 순간적으로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형제 2명 이상이라거나 그러면 50 플러스 50이니까 100%잖아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의 100%를 건질 수 있으면 까짓거 내가 사라져도 뭐 될지도 모르지. 그러곤 사촌 8명 이상이면 8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그것도 1이 되니까 이상이니까 1보다 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순발력을 가졌던 분이죠. 그건 그냥 구전되는 얘기였고요. 그거를 뭐 잭 홀데인이 책으로 썼거나 논문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1964년에 뭐 제가 끔찍이 존경하는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를 리처드 도킨스가 쓰기는 썼지만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이분의 이론에서 나온 건데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 그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이 1964년에 논문을 장장 1편, 2편을 같이 내는데 장장 52페이지에 걸친 논문을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그러니까 이론 생물학 저널이라는 데 이제 냅니다. 거기서 바로 이 잭 홀데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그 논문이 52페이지인데 거의 수식으로 매 페이지 수식이 있어서요. 참 읽기 어려운 논문인데 어쨌든 그 논문 하나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자연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언뜻 보기에 뭐 되게 그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유전자 수준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개미는 자기는 알을 낳지 않고 여왕개미가 낳은 알을 돌봐가지고 키워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개미도 여왕개미가 자기 엄마예요. 그러면 일개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자기 누이 동생을 계속 돌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집을 안 가고. 왜 그런 일을 할까? 같은 여성인데. 엄마도 여왕개미도 여성이고 일개미도 여성인데 왜 이 여성들은 자기들은 저 살림을 차릴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엄마를 도와서 하느냐. 그게 잭 홀데인이 툭 던진 그 안에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해밀턴 교수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개미나라는 되게 이상한 나라거든요. 수개미는 아빠가 없어요. 여왕개미가 혼인비행을 하는 날 나라 나가서 다른 나라의 왕자개미들을 만나서 짝짓기를 하고 그 정자를 잔뜩 모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설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알을 낳을 때 알을 몸 바깥으로 흘려내는 과정에서 정자를 모아뒀던 정자를 흘려서 그 알을 수정시키면, 그래서 이 알이 수정란이 되면 그건 암컷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일개미가 되는 거고 아니면 차세대의 여왕개미가 되는 거고, 정자를 아껴서 안 쓰면 자신의 유전자만 갖고 나오는 반쪽짜리 이제 개미가 나타나요. 그건 수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나라에서는 엄마 유전자만 갖고 태어나면 아들이 돼요. 묘한 이런 그 성결정 그 기작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해밀턴 교수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일개미의 입장에서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시집도 못 가보고 내가 왜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해야 되나, 나 시집 갈래. 그래갖고 자기가 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본들 자기가 만들어낸 일개미 누구 해봐야 자기의 유전자의 2분의 1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모 간에는 2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절반을 줬으니까. 근데 자기 누이 동생을 길러내면 누이 동생은 나와 똑같은 엄마한테서 2분의 1을 받은 데다가 그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자기의 전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원래 갖고 있는 유전자가 절반 유전자만 갖고 있거든요. 수컷들은 다 절반만, 자기 엄마한테서 절반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유전자를 줄 때 자기 유전자의 절반은 빼고 절반만 해서 주는, 감수분열을 통해서 주는 건데, 아빠, 개미세계의 아빠들은 감수분열도 안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자기는 얼굴도 보지 못할 언젠가 태어날 자기의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죽었거든요. 저 엄마랑 짝짓기 한 지 2시간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언젠가 태어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이제 죽은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로한테는 1을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서 2분의 1을 받았고, 이걸 평균을 내면 4분의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나라의 누이들은 서로 유전자의 4분의 3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보다 내 자매가 훨씬 더 유전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들 내 유전자의 2분의 1밖에 구현을 못 하는데, 엄마를 도와서 엄마가 내 동생을 또 낳아주면 그 동생의 몸에 내 유전자의 4분의 3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 자기 희생, 시집도 안 가고 엄마를 위해서, 헨리에타가 시집도 안 가고 아빠인 다윈을 위해서 평생을 일한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이제 엄마인데, 그렇게 해서 저 노력하면 내 유전자의 카피가 75%가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스스로 저 시집가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이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기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이 그 복잡한 수학 공식을 통해서 5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한 거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분의 논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왜 우리 사회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 사회에서 누구는 누구와 저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저 난리를 치는지, 왜 누구는 누구를 은근히 뒤에서 돌봐주는지, 우리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지런히 설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윈의 그 두 번째 고민, 개미 고민을 한 번에 그냥 설명을 하신 거죠. 1964년에. 여기도 참 이 학계는 재밌는 곳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런던 정경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지도 교수님이 보기에 논문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야, 아무래도 내가 널 지도하는 것보다는 저 양반 지도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지도 교수를 옮기고요. 또 그 지도 교수는 얘가 자꾸 수학을 건드리니까 런던 대학의 수학과 교수를 또 같이 영입을 해갖고 둘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래요. 좀 이단화였죠. 이게 무슨 남이 잘 못 알아듣는 얘기를 자꾸 이 양반이 하는 거예요. 이제 논문을 그래도 작성해갖고 논문을 학술지에 보냈는데 처음에 고생을 굉장히 해요. 논문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검사하는 분들이. 뭐야 이게. 다 이해를 못 해갖고 논문이 액셉트가 안 돼갖고 승인이 안 돼갖고 자꾸 그거 하는데, 그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와중에
그 당시 영국에서 이미 상당한 위치에 있던 유명한 또 진화학자가 있었어요. 존 메이너드 스미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어디에 논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논문을 하나 냈는데 그 논문 안에 해밀턴 교수의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의 에센스가 그 논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 메이너드 스미스가 그 저쪽 학술지에서 해밀턴의 논문을 리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해밀턴 교수하고 이 메이너드 스미스 교수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영 사이가 틀어지는 거죠. 우리도 은근히 메이너드 스미스가 일부러 저쪽에서 논문을 리젝트를 시켜놓고 시간을 벌고 야, 그 논문 안에 기가 막힌 걸 이 양반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먼저 쓰고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할 수 없게끔 또 행동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이론에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예요. 양반이 나중에 자기가 자청해서. 해밀턴 교수는 그 자기의 그거를 적합도라고 저희 진화생물학에서는 피트니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피트니스가 원래 우리 진화생물학계에서 먼저 쓴 건데 그 후에 저 운동하시는 분들이 피트니스를 가져가서 그분들은 막 이렇게 이런 걸 피트니스라고 이제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뒤늦게 또 우리가 얘기하는 피트니스는 그게 아니고요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화생물학에서 얘기하는 피트니스는 얼마나 핏했냐 그 얘기는 얼마나 자손을 많이 남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질이 얼마나 잘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후세에 물려졌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적합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원래 알던 적합도는 그냥 그 개체가 낳은 자식만 우리는 카운트를 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해서 셋을 낳았다. 그러면 피트니스가 3인 거고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잘 못 낳았고 겨우 하나 낳아서 키웠다. 그럼 저는 1이에요. 근데 해밀턴 교수의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일개미들은 한 마리도 낳은 게 없잖아요. 엄마가 다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낳은 누이들 몸 안에 내 유전자의 4분의 3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한 일로 포괄적으로 이걸 다 계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밀턴은 포괄적합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에 이모가 요즘 그런 이모 많잖아요. 조카 바보 이모들. 자기는 결혼 안 하고 돈 벌어서 조카들 열심히 사주고 심지어 조카 과외비도 내주고 막 그래갖고 이 다음에 그 조카가 이모가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으면 아예 결혼을 못했거나 아니면 결혼했어도 그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겨우 한 명 키웠거나 이럴 건데 이모가 그때까지 열심히 모든 걸 다 돌봐주니까 물심양면으로 다 돌봐주는 바람에 이모 믿고 아이를 넷이나 낳아갖고 키웠다. 그러면 조카도 적합도가 오른 거지만 그 조카의 자손들 속에 이 이모,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 이모의 유전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자기는 사실은 결혼을 안 했어도 이모의 포괄 적합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현상들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포괄 적합도라고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메이너드 스미스 교수가 도와준답시고 그거를 kin selection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요. 왜냐하면 natural selection, sexual selection, 그러니까 우리가 selection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으니까 도와주신답시고 kin selection. 근데 kin이라는 게 친족, 가족 이런 뜻이잖아요. 친족, 가족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훗날 무지하게 헷갈리게 하는데 엄청나게 기여합니다. 그냥 가족끼리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그거 도움이 된 거야. 이 계산이 막 이제 그때부터 흐물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해밀턴 교수의 그 원래 용어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훨씬 좋았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까지 서비스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양반이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다. 우리끼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요 무렵이 1960년대가 여성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다윈의 성선택이 새롭게 조명받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다윈의 이쪽 고민, 개미로 표현되는 이 고민, 도대체 왜 누구는 희생을 하나, 왜 손해를 보면서도 같이 사나, 뭐 이런 것들이 설명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설명되기 시작하는, 묘하게 이게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뭐 행동 생태학 또는 사회생물학 이런 분야가 이제 그때 태동을 하게 돼요.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기여한 분들 한 몇 분 제가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해밀턴 교수님은 64년도에 논문을 썼고, 그 당시에 UCLA에서 학위를 하고 영국의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내던 조지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66년에, 그러니까 해밀턴 교수의 논문과는 2년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책이 출간되는 시기를 감안하면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은 책을 Adaptation and Natural Selection이라는 적응과 자연 선택이라는 책을 66년에 냈는데, 이 책이 또 우리에게 다윈이 진짜 무슨 얘기를 했던 건데 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한 아주 뭐 불후의 명저가 됩니다. 근데 이 책엔 또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 당시 에든버그 대학에 유명한 새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윈 에드워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새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존경받는 학자였는데, 괜히 어느 날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책을 차라리 안 쓰시고 그냥 논문으로 가셨으면 이분은 그 후대의 위대한 학자로 그냥 남았을 텐데, 이 양반이 괜히 책을 쓰신답시고 하고는 여기서 약간 종합을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찾다가 이제 대실수를 합니다.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해마다 보면 바닷가의 벼랑에 이렇게 사는 뭐 예를 들어서 갈매기들을 보면 어떤 해에는 알을 많이 낳고 어떤 해에는 알 수가 적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집단 수준에서 조절이 되는 것 같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테면 희화하면 이런 거예요. 바닷가를 내려다보던 갈매기가 반상회를 소집해가지고 절벽에 있는 갈매기들 다 모아놓고, 물고기 잘 안 잡히지? 그래요. 그러면, 글쎄, 금년에 물고기가 별로 없어. 이렇게 하다가 공동으로 합의를 본다는 거예요. 금년에 말이야, 우리가 작년같이 새끼를 각 집마다 여럿을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 잘못하면 다 굶어. 그 금년엔 말이야, 한 개씩 덜 낳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각 집이 조절을 해서, 스스로 조절해서 작년보다 알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듯한 얘기인 게, 이쪽 벼랑에는 알 수가 적더니 오히려 더 많은 새끼들을 날려보내는데 성공하는데, 저쪽 벼랑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알들을 낳더니만 실제로 날아나가는 새끼는 몇 마리 안 되고 쫄딱 망하더라. 그러니까 이쪽은 자각을 해갖고 스스로 자기 억제를 발휘해가지고 잘 살아남았고, 저쪽은 이기적인 놈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망했다.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자연 다큐멘터리 TV에서 들으시면 참 많이 들으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종족 보존을 위하여 뭐 스스로 뭐를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지금도 우리나라 TV에서는 가끔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종족 보존을 위하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자가 종족 보존을 위하여 이렇게 하자 그러고 하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 분위기가 60년대 초반까지는 완전히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조지 윌리엄스가 이 책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부순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 모두가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한 벼랑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금년에는 우리가 좀 조신하게 아이들을 키우자, 이걸 합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책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졸지에 반대로 이 윈 에드워즈 이 양반은 천하에 못난 사람으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디 가서 더 문제가 되냐면, 나그네 쥐라는 설치류 동물이 있거든요. 레밍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살을 할 줄 아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 믿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이 안 돼 있다라고 믿는 건데, 고다 선생님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침팬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레밍이라는 나그네 쥐라는 요만한 설치류인데, 얘네들이 이른 봄에 북유럽에 사는 아이들인데 떼죽음을 당하는 걸 너무 여러 번 관찰을 해요. 물에 빠져 죽어요. 그냥 수백 마리가 물에 확 빠져갖고 죽어버려요. 이걸 두고 이제 뭐 관찰 결과를 논문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60년대 초반 전까지는. 이른 봄에 눈이 미처 다 많이 안 녹은 상황에서 먹을 걸 찾아서 얘네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다 같이 살려고 이러다 보면 먹이가 부족해서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줄게. 그래서 숭고하게 그 일부의 숭고한 나그네 쥐들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게 말이 돼? 그런데 60년대 초반 전까지는 크게 생물학계에서 통하는 얘기였어요. 그런 자제 능력이 있는 집단은 자연 선택에 그 선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데니스 치티라는 교수가 이 연구만 하여간 10몇 년을 합니다. 북유럽에 가서 해봤는데 그 양반의 최종 결론은 뭐냐? 이게 되게 복잡한 지하철역, 신도림역 같은 데서 잘못하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뒤에서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나그네쥐들이 이렇게 되는데 아직 눈이 제대로 안 녹았는데 갑자기 절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애들이 끽 섰는데 뒤에 애들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뒤에 애들이 막 밀어가지고 이만큼이 그냥 호로록 해갖고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걸 이제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이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숭고하게 죽어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지금도 가끔 만화 그리시는데 게리 라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가 있어요. 커트 만화 그리는 양반인데 MIT 생물학과에서 명예 박사까지 줬는데 그 양반이 그 만화 안에서 생물학자들의 그런 사고방식 이런 걸 아주 재밌게 그리거든요. 이 나그네쥐 데니스 치리 교수는 10몇 년을 연구해서 결론을 냈는데 게리 라슨은 만화 한 컷으로 결론을 내더라고요. 유명한 만화 컷입니다. 마치 레퀴엠이 뒤에서 울리고 있는데 이 숭고한 나그네쥐들이 다 물로 들어갑니다. 죽어줄게. 그리고 쫙 들어가는데 그 중간 후미 이쪽에 한 놈이 튜브를 허리에다 끼고 내려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이거를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걔는 튜브를 몸에 꼈으니까 내려가다가 살아남았죠. 걔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번식해요. 그럼 그 다음 해에 그 자리에 가서 보면 튜브 끼고 내려오는 놈이 4마리나 있어요. 그 자손들이 튜브 다 꼈잖아요. 걔네들 다 살았어요. 또 올라와요. 그 다음 해에 보면 한 20마리가 튜브 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기적인 놈들, 튜브 끼고 내려오는 이기적인 놈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숭고하게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생물학자들이 막연하게 괜히 집단 수준에서 마치 그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존재들이 많은 집단은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못 산다. 이게 이제 사회 쪽으로 넘어온, 인간 사회로 넘어오면 뭐 국가의 충성을 잘하면 살아남는 거고, 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면 뭐 이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근거 없는 그냥 설명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는 어느 순간에 1976년에 그러니까 그 해밀턴 교수의 논문이 나온 지 12년 후고 윌리엄스 교수의 책이 나온 지 10년 후에 리처드 도킨스가 그런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이기적 유전자, The Selfish Gene이라는 책으로 이제 냅니다. 그런 학계에서는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누구나 말은 하지만 사실은 논문보다 그런 책들의 영향력이 사실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학계에는 그런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나 뭐 이중나선,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 뭐 이런 책들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그 영향을 미친 책들이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엉뚱한 짓을 한 학자인데요. 미국에서 그 박사학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책을 써달라는, 책을 편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자살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논문을 한두 편이라도 빨리 써가지고 어디든 교수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지 책을 써서 이러는 건 그건 하는 짓이 아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자살을 택했어요. 그래서 책을 했는데 결국은 그 책을 만드는 도중에 제가 서울대학에 자리가 돼서 돌아왔고 서울대 교수가 된 후에 그 책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2권의 책이 나왔는데 저한테는 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한국에 나와서도 그 책을 같이 만드는데 거의 2권의 책을 만드는데 한 80명 정도의 학자들이 동원이 됐다 보니까 제가 너무 대가 위주로 안 하고 정말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는 학자들, 젊은 학자들 위주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세계 학계에 완전히 고립이 돼 있었는데 그래도 그 80명의 그 사람들하고의 이 네트워크 때문에 저가 이렇게 고립된 나라에 와 있으면서도 그래도 계속 학문을 유지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저한테도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뭐 그런 얘기도 한번 사람들하고 나눠보고 싶은데 젊은 학문에 입문해서 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가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에 빠지거든요. 뭐부터 해야 되나.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리처드 도킨스의 경우에는 논문도 쓰다가 그 76년에 그 이기적 유전자를 쓰면서 이 양반은 뭐 그 책으로 그냥 세계 최고의 대가 반열에 그냥 뛰어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다윈이 가졌던 그 2개의 고민, 개미와 공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2개의 고민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